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손정의 토사구팽. 일본 라인 야후가 네이버 지우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위탁관계, 기술 위탁을 종료하고 또 지분관계도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임원까지 배제시켰는데요. 이 상황, 이거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사성어에 토사구팽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의 최초의 한족에 의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을 갖고 있는 이 한나라가 통일할 때 한나라 유방이 한신 장군을 데리고 상대방 항우를 격퇴했습니다. 그때 항우를 격퇴할 때는 한신 장군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항우를 잡고 나서 이제 막상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한 이후에는 그 토끼를 잡은 항우를 아주 눈에 가시로 생각해서 결국은 이 유방의 부인이 한신을 불러다가 사실상 숙청을 하죠. 네. 사실상 이 사형 선고도 없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사냥개가 있을 때는 토끼가 있을 때는 사냥개를 잘 부려먹더니 토끼가 죽고 나면 이제 사냥개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데 그때는 삶아 먹는다 하는 그런 고사성으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손정희 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손정희 회장을 제1동포다, 한국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이미 일본 국적을 취득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야후와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합작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라인 야후라는 회사입니다. 네.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카톡처럼 일본에서 가장 압도적인 메신저 회사고 야후는 검색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야후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과 네이버를 합쳐놓은 야후가 검색 회사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는 통신사거든요. 그러니까 SK 어떤 통신에다가 이동통신이죠. 이동통신에다가 검색 또 카톡을 다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의 시작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의 어떤 일본 진출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일본이 IT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어떤 혁신을 쌓아와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손정희 회장이 라인을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라인의 점유율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니까 아예 합병하자. 그래서 네. 50대 50으로 같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 언론 보도 기억하시겠죠. 한국과 일본의 아주 이상적인 합작, 한국과 일본의 영원한 경제협력, 그러면서 새로운 모델로 엄청나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네이버는 세계로 진출을 한다 해서 이 라인 야후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IT 관련 서비스 회사를 차려놓고 이를 통해서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등에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을 그동안에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해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의 경영권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는데, 그렇죠. 자, 어제 이 야후의 그 라인 야후의 주총이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합작의 한 파트너인 이 야후의 오너인 소프트뱅크 측에서 야, 이제 네이버
주식 팔고 떠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영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이 한 분 있었어요. 신중호 씨도 사실상 탈락시키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 3년 전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을 할 때 지분은 50대 50입니다만은 경영권, 현직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맡기고 대신에 기술은 모두 네이버에 위양한다는 이런 합의를 해서 같이 공동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측이 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 파견한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신중호 씨까지 쫓아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라인 야후에는 한국인 경영진이 한 명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이버의 구상은 상당히 국제화를 하겠다는 구상은 엄청나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 라인 야후에서의 이 손정희의 배신, 이제는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제 떠나라. 이런 얘기는 물론 아직까지는 주식 가격을 얼마 쳐줄 것인가 여기에 최종적인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네. 네이버로서는 국제화 전략의 완전한 실패, 또 국제화 전략을 통해서 네이버를 키우겠다는 그러니까 한국 네이버의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한일 경제 협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 또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국수주의적으로 경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그 네이버 이전에도 프랑스의 르노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일본의 국제화의 한계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을 우리가 통 큰 양보를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했는데 정작 일본은 역시 이 한국에게는 IT를 맡길 수 없다. 이런 확실한 입장. 근데 그보다 더 얄미운 것은 제일동포라고 해서 한국과의 경협을 앞장서고 마치 한국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했던 이 손정희 회장이 이제는 일본 정부보다 앞장서서 네이버는 떠나라라고 주장한다는 거. 참 토사구팽의 씁쓸한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황이 지금 물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일본이 의도한 대로 간다면 혹시 무슨 법적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경영권이 소프트뱅크 측에 있기 때문에 또 이사진 중에 단 한 명의 네이버 측 파견 인사도 없는 상황에서 크게 대처할 수단이 없지 않느냐. 네. 현실적으로는 팔고 떠날 때 주식 가격을 얼만큼 받느냐는 그런 정도, 그런 네이버 입장에서는 왜 클라우드 해킹을 당했느냐, 기술의 한계를 보였다 하는 이런 하자가 잡혀 있는 셈인데 문제는 마지막 남은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외교적 어떤 타협 이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치 틱톡이 미국에서 이제 헌법 소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조처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의 법이 미국의 법처럼 그렇게 개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승산이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좀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사기. 또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새로운 악재가 터졌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율주행기능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 또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번 의혹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로이터가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기로 보고 그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테슬라 차에 장착돼 있는 자율주행 보조 장치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테슬라가 이 차를 팔 때 마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여러 머스크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런 발언을 믿은 일부 소비자들이 오토파일럿을 과신으로 너무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여기에 맡기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른 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검찰이 사기 혐의로 이제 공식적으로 기소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일본에서 또는 이제 중국의 그 리창 총리까지 만나서 중국에서 자율주행의 속도를 좀 내기로 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규모를 끈 적이 있고요. 그렇죠. 또 올해 8월 8일에는 미국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예고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것이 사기다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그 테슬라로서는 경영난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FSD라는 거, 풀 서비스 드라이빙이라는 이것은 오토파일럿보다도 한 번 더 나아간 말 그대로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이에요. 뭐 이 역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미국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게 로이터의 보도거든요. 네. 자, 이 테슬라가 과연 또 한 번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지 이것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기차 전체의 자율주행 차가 그동안에 소비자들을 좀 많이 기만해 온 것은 아니냐. 전기차의 자율주행은 아직도 많이 멀은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재계에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스웨덴 금리 인하. 자, 스웨덴 중앙은행이 8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유럽의 지금 경제 데이터들이 뭐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유럽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유럽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있는데 왜 느닷없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튀어나와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유로 통화동맹이라 해서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쓰는 하나의 그 블록권을 형성하고 있고 유로 중앙은행이 금융 통화 정책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가 빠져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런 스위스나 스웨덴은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스웨덴이나 스위스 경제가 상당히 내공이 강한 나라고 얼마든지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유로 통화 동맹에 빠져 있는 나라인데요. 네. 그 스웨덴이 기준금리 인하한 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게 전 세계가 특히 금리는 한 나라가 인하하거나 인상하면 옆에 도미노 효과처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스웨덴이 금리를 내리는데 옆에 나라가 금리를 안 내리고 있으면 거기에 국가 간의 금리 격차가 생겨서 자본 이동의 문제라든지 또는 환율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금리 인하가 8년 만에 됐다. 이 얘기는 바로 옆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도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네. 전문가들은 6월 달에 금리 인하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그 유럽이 금리 인하하면 미국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전 세계의 금리 인하로 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금리 인하를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는 한국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스웨덴의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요. 물가가 2% 초반으로 떨어져 있고 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마이너스 0. 거시 지표를 놓고 볼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올 3월 달에 2.2%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CPI가 2.3이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에 이미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웨덴만 내린다고 해서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들도 물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유럽은 지금 좀 잡히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유럽은 잡히는데 미국은 금리 현재 여전히 물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당분간. 그렇게 되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달러의 초강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의 공포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결국 금리 인하로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 강세라는 이 환율 폭등 문제는 마지막 라스트 마일에 좀 더 우리 경제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비아디 공습. 자, 앞서 테슬라 악재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첫 번째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공개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미국의 바로 코앞에서 첫 전기 트럭, 픽업 트럭을 공개한다는 얘기인데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도는 중국 전기차가 미국을 치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 미국은 중국 전기차 수입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미국이 막을 명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지금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에 부상한 전기차 부분에서 비아디가 곧 오늘 내일 지금 그 새로운 픽업 트럭, 전기차 픽업 트럭을 공개를 하는데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멕시코의 공습이 시작됐다. 자, 중국 차가 왜 이렇게 지금 미국으로 뛰느냐? 중국 내에서는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엄청난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세계가 비상한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는 빠르면 올해 중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기차를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최근에 비아디가 만든 전기차 한 대 가격은 1,3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전기차를 1,3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를 앞세운 이 비아디의 공세가 미국, 한국 등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베트남 자존심. 자, 올해가 베트남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프랑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전투가 있죠. 디엔비엠프 전투가 벌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요. 예,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독립한 나라들은 스스로 그 식민 국가를 무력으로 물려쳐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질서에 따라서 힘의 균형에 따라서 독립을 시켜주자는 합의에 따라서 이제 물러가는 바람에 독립을 했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베트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엔비엠프라고 베트남 북부의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서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던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엄청난 프라이드. 우리는 우리 무력으로 우리 스스로 식민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를 물려쳤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가 여기서 전쟁에 지니까 미국의 SOS를 쳐서 이 이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은 베트남은 여기서도 이긴 거죠. 그래서 세계 최강 미국과 프랑스를 완전히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했다. 이 베트남의 자존심이 대단한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 프랑스, 과거에 식민 통치를 하고 전쟁을 했던 프랑스의 장관들을 초청을 했고 또 프랑스도 여기에 통 크게
같이 가자 해서 베트남과 프랑스가 대화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베트남이 다시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뜬다 이러는데 우리도 지금 베트남에 엄청난 그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베트남의 이러한 어떤 프라이드 뭐 이것을 잘 살려주면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손정의 토사구팽, 테슬라 사기, 스웨덴 금리 인하, 비아디 공습, 그리고 베트남 자존심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